총사회의 검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런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검진 어떤 항목 하나요? 우리 아이가 저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이인데 뭔가 결과지를 가져온 기억이 없는데요. 이런 리더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일차원적인 접근, 또 그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결과로서 부모님들에게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더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 단편적인, 사실은 건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닐 뿐더러 실제 이렇게 측정된 이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 데이터가 모두 다 사라진다라는 거, 5년마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정말 내가 사랑으로만 사실 되지 않겠죠.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지금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굉장히 기가 막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갓돌이 지난 정말 어린 자녀가 있는 리더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장 시기별 건강관리 포인트 어떻게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좀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저체중 출산 혹은 요새 굉장히 많죠. 조금 이른둥이, 조금 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포인트를 물어보신 리더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질문을 모아서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좀 나눠서 놓고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영유아기. 출생 후, 사실은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성장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후 만 2세까지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여기 숫자가 적혀져 있죠? 30에서 40%가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몸무게는 어떨까요? 이 리더님들, 우리 아이 이미 조금 큰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의 몸무게 혹은 작년의 몸무게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우리 아이가 이 몸무게로 태어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3kg, 많이 나가면 뭐 3.8kg, 4kg까지. 이 아이의 태어났을 때 몸무게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 이 아이가 1년이 됐을 때, 돌 때, 우리 아이 몸무게 몇 킬로였을까요? 키는 30에서 40cm가 성장을 하고요. 몸무게는 아무리 적게 나가도 10kg, 12kg 많이 나가는 아이는 15kg에 육박하는 사실 굉장히 놀랍죠. 이건 얼마만큼이냐면 몸무게가 2배, 3배, 경우에 따라서는 4배 늘어나게 되는. 그럼 몸무게하고 키만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놀라운 발달, 누워만 있던 아이가요, 이제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게 되고요. 옹알이밖에, 울줄밖에 몰랐던 이런 아이들이 엄마라는 이런 어떤 첫 단어를 하게 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 행동 발달적인 부분들이 눈부시게 발달하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제1급성장기, 또 다른 말로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세에서 사춘기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성장이 1차 급성장기보다는 조금 더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디다라고 얘기를 해도 매년 4cm씩, 6cm씩 꾸준히 성장과 발육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두뇌 발달의 사실상의 거의 대부분, 80% 정도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완성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또 마지막이죠. 사춘기가 시작되는 15세에서 16세는 또 이제 마지막 급성장기죠. 연 10cm씩 성장하는. 사실 여자아이들에게는 보기는 어렵지만요. 남자아이들, 사춘기의 남자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튼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살쪄서 배나 엉덩이, 허벅지가 트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막 1년에 10cm씩 크는 이런 아이들은 어깨가 트는, 정말 놀랍죠. 그렇죠? 너무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어깨에 튼 살이 생기는 놀라운 이런 성장을 이 시기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패턴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탄생 이후에 발달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 이면에 좀 밑바탕, 영차 성장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오늘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차 성장기는 언제일까요?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사실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고 하나의 세포였던 이런 세포가 아주 눈부신 분화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급속한 이런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있어서 엄마의 영양 상태에 대한 이런 부분, 아이에 있어서 이 건강한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좀 토대가 된다. 토양이 된다. 밑거름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바로 영차 성장기. 그래서 이 영차 성장기를 다른 말로 이런 얘기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아마 한 번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아 기원설 혹은 이를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조금 듣기 좋은, 조금 이해가 빠른 이런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죠. 이 태아 기원설 또 태아 프로그래밍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역학자예요. 역학자입니다. 베이커에 의해서 조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조금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뭐였을까요? 이 영국의 베이커가 연구를 하다 보니 출생 시 체중과 이 출생 시 체중을 데이터로 해서 이 사람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매칭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번 리더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들을 수는 없지만 뭐 아니면은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출생 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을 것이다. 1번. 아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이런 사망률, 몸무게가 작은 아이가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다. 2번. 1번과 2번 리더님의 선택 50%의 확률입니다. 어떤 답변을 굉장히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께서 네, 정확한 답변을 손가락이 안 보이게 흐릿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리더님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도 꽤 많은 리더님들이 2번을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2번. 2번. 왜 체크하셨을까요?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시라 한 분을 지목해서 네, 여쭤볼 수는 없는데요. 왜일까요? 정답은 눈치 빠른 리더님 아직도 1번을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 1번이다. 이걸 꼽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 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적더라.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어렸을 때 날씬하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왜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나요? 이 부분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의 영양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 시 체중이 정상치보다 굉장히 낮을 경우, 이를테면 뭐 3.1kg에서 뭐 3.8kg 요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확연한 저체중, 뭔가 정상적인 범주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저체중을 가지고 있는 아이. 실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린이 시기에 있어서 엄마의 뱃속에 있어서의 아이의 분화는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소로부터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출생하자마자 사실은 아이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뭐 심장이나 폐 이런 어떤 기관의 발달은 사실은 빨리 완성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영양적인 보충으로 이 기관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양에 있어서의 선택적인 배분,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영양분이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조금 순위가 밀리는 뭐 대표적인 어떤 장기로 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자 몸 안에서 이제 지질대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간의 발달이 미숙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존에 중요한 장기로 영양분이 가고 그거에 좀 딸리는 후차적인 장기의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아이에 있어서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끌어올린다. 또 여기에 플러스로 돌까지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에서 10kg, 12kg 정도에 해당하는 몸무게에 생후 1년 차에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8kg 미만 대의 체중을 가진
영양 불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의 유병률이 사실은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태아 프로그래밍, 태아 기원설. 사실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아이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옆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일 단계의 굉장히 초반에 세포가 분화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그 시기에 영양적인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장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세포 증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의 사이즈만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건강의 맥스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른둥이, 쌍둥이, 쌍둥이까지도 또 요새 굉장히 좀 많이 있죠. 37주 미만의 좀 이른둥이, 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영양을 나눠 갖기 때문에 특히나 37주 미만의 이른둥이들은 이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교정 연령을 쓴다라고 합니다. 교정 연령은 뭐냐면 태어난 시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를 조금 이 아이의 발달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예정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이의 발달을 좀 가늠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7개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서 3개월치 아이의 발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원래 태어나야 했던 출산돼야 됐던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발달을 조금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얘가 쭉 이런 교정 연령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정 연령은 언제까지만 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차 급성 성장기. 굉장히 재밌게 30개월까지를 교정 연령을 사용하는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30개월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뒤처졌던 발달을 거의 대부분 충분한 영양 지원이 되면 모두 다 따라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재미있는 따라잡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영양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충분한 영양적인 개입과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좀 메이크업하는 따라잡는 그런 성장을 따라잡기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전문 용어예요. 따라잡기 성장. 그냥 갖다 붙이는 말 같지만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성장 발달의 패턴 그래프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성장 발달 시기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적인 지원이나 조금 어떤 관심이 제대로 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이제 메이크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회복이 되면 영양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부분이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면 회복이 된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30개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30개월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30개월이라고 하는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그 시기에 영양적인 장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된다? 따라잡기 성장이 100%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 아이에게 주어진 100%치의 퍼포먼스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못 미치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세포의 비대에 있어서 세포 수의 어떤 늘어나는 시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모두 다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100%는 되지 않는. 근데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을 100%가 아닌 120%, 150%더 지원을 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3세에서 사춘기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꾸준한 두뇌 발달이 또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만 6세까지 두뇌 발달의 8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 사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뇌와 눈을 구성하는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
오메가3 지방산에 있어서의 섭취, 결코 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네, 10가지를 다, 20가지, 30가지를 다 부족함이 하나 없이 다 채웠습니다라고 해도 한 가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이런 필수 지방산은 아마 정의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몸을 구성하고 인체의 대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원활한 대사, 신체의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법칙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많은 영양소들 어디를 통해서 흡수가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소화도 일어나지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를 관장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영유아의 기이기 때문에 또 최근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나중에 비만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사람에 있어서의 대사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그냥 그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아, 또 영유아,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의 비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유아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영양 관리 너무나도 중요하다. 영유아기 초기에 있어서 1차 급성장기, 그 다음 시기에도 두뇌가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사춘기에 있어서는 성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영양적인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굉장히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어요. 빈혈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빈혈이 있는 경우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빈혈, 굉장히 기가 막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빈혈은 유아기에 굉장히 흔한 영양 결핍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엄청 뭘 많이 먹는데 빈혈이 있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저장처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그 저장처를 6개월 정도, 출생 후 6개월 정도 되면 모두 다 쓰게 됩니다. 저장철이 이제 고갈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1세에서 3세 아이들의 사실은 결핍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실은 대표적인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철분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철분이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인지 많은 리더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혈액을 구성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밑에 사진을 볼까요? 여기 혈액을 이 적혈구의 모양으로 해서 조금 뭐 그림을 조금 그려놔 봤는데요. 건강한 혈액과요, 건강하지 않은 약간 철분 결핍 상태에 있어서 혈액의 모양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철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를 붉게 만드는 헤모글로빈의 수가 확연히 적은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럼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다?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 곳곳으로 전달하는 역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역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들에 있어서의 어떤 발달, 인지, 행동적인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다라는 것. 이 논문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있어서의 철분 결핍이 5세까지 빠르게 메이크업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또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그래서 이 영유아기의 1세에서 3세의 아이들의 철분 결핍을 조금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철이 많이 섭취된, 함유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을 먹자. 또 식습관적인 측면에서는 우유를 제한하고 주스를 제한하고 빠르게 이유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젖병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탐닉, 그 젖병을 빨리 끊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걔는 영양적 밀도는 좀 낮죠.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영양적인 밀도가 낮은 하지만 위를 조금 채우는 이런 어떤 음식으로 영양적인 밀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좀 함유되어 있는 이런 음식의 섭취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유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식습관을 영유아기를 위한 제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철분과 관련된 문제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스죠. 청소년에 있어서의 어떤 철분 결핍으로 인한 문제를 또 다각적으로 짚어본 또 다른 논문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이제 파란색의 그래프를 띄고 있는 아이들, 종합적인 사고, 또 사회적인 사고, 행동, 기억적인 측면, 여기 하나하나의 어떤 지표들이 있죠. 종합적인 사고, 사회적인 어떤 인지, 또 행동의 수행, 기억력적인 측면에서 이 철분 결핍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유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대표의 실루엣, 옆면으로 보이는 여학생인 거 보이시죠? 이 철분 결핍과 관련된 위험성이 사실은 생리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시면서요. 또 편식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편식이 너무너무 심해서 고기하고 밥만 딱 먹는 철분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40개월 아이에 대한 걱정을 영맘 리더님 한 분이 좀 남겨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영양소는요. 이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 어느 것 하나 중에 빠져도 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빠져도 되는 것이 사실상 단 한 가지도 없다. 왜? 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그 뜻 그 자체에서 나의 몸을 구성하고 대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무언가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그 빠진 부분으로 인한 로스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빈혈이라 철분 부족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단순한 한 가지 영양소의 결핍이 그냥 단순히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지, 행동, 발달적인 측면에까지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채소, 과일 잘 먹지 않는 거 사실은 굉장히 큰 로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밥상을 차려봤는데요. 밥부터 시작해서 잘 차려진 이런 반찬들, 채소, 과일, 나물찬, 우리 집에서 도저히 이렇게 차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밥상을 차려도 애가 먹지 않습니다. 애가 안 먹고 갑니다. 자는 게 더 좋다라고 하거나 엄마가 한 것은 맛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로 사실은 면피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 섭취 기준 미달 비율이 심상치 않다. 1세에서 9세 영유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1차 급성장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가 좀 포괄된 이런 시기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1세에서 9세의 아이들 식품 선택권이 있는 아이들일까요? 식품 선택권. 오늘 조금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서 멸치 좀 볶아서 먹어야겠어요. 이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오늘 좀 비타민C가 모자라서 야채 칸에서 꺼내서 과일 좀 먹어야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 사실상 부모님이 사실은 급식이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는 이런 아이들의 영양 섭취 기준 미달 비율이 이만큼 높다라는 거 우리 아이가 안 먹어서 내지는 혹은 이렇게 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그 영양적인 부족이 심각하다. 첫 번째 칼슘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의 어떤 영양소일까요? 이거는 정말 작은 어린 꼬맹이도 칼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뼈와 이를 구성하는 우리 아이의 키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영양소죠. 그런데 그 영양소의 섭취 기준 미달 비율이 69.4%, 거의 70%다. 근데 사실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족의 섭취 기준 미달 비율에 성인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을 권장량 이상 섭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칼슘을 권장량 이상 먹었을까요? 삼국시대에 먹었을까요? 계속 못 먹어왔다. 필요량의 70% 정도만을 사실 겨우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여기에는 적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를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비타민 D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90%. 거의 대부분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고 또 칼슘의 이용과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보조적인 인자까지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녀노소 공이 모두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 지용성 비타민 A, 또 수용성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뭐 절반을 겨우 권장량 이상 먹는 이런 어떤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실제 이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비타민 A, 성장과 또 면역, 눈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비타민 C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항산화, 그리고 항산화의 가장 그 앞 전면에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를 돕는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결합 조직을 쌓아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비타민 C는 결코 유지가 아니다. 성장의 어떤 한 축으로 이 비타민 C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더불어서 채소 과일을 먹지 않음으로써 놓치게 되는 또 다른 로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이 부족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소적인 가치,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조절적인 측면, 좀 불필요한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외에도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 장 안에 있어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도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소 과일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래 갈아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를 재울 때 혹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에 잘게 다져서 보이지 않게 아니면 아이가 조금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 채소 과일의 섭취를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요.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이 리더님 굉장히 분석적인 리더님이신 것 같아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리더님이신 것 같은데요. 성장의 개인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오차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 범위인가요? 이런 굉장히 이과이실 것 같은 너무나 냄새가 나는 그쵸? 이과이실 것 같은 너무 냄새가 나는 이런 질문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 성장의 오차라는 것 어디에 기점을 좀 두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혹시나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 이 아이가 얼마나 뭐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이런 부분 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커서 내지는 우리 아이가 속한 반에서 키가 뭐 거의 1, 2등이어서 제일 커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 성장 도표 이건 아마 리더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도 이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키별의 등수, 또 몸무게별 등수.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키별, 몸무게별 등수를 세워서 이 아이가 또래 연령대 아이 대비 몇 퍼센트 등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아청소년 100분이 성장 도표를 사실상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나이의 선을 쭉 긋고 또 우리 아이의 신장의 또 보조적인 가로선을 쭉 그어서요. 그 만나는 지점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쭉 따라가시면 50등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거 키 순서에 1번부터 100번까지 등수가 있고요. 몸무게 1번부터 100번까지 등수가 있어요. 좋은 거, 심정적으로 좋은 거 뭐가 좋아 보이세요? 1등이 최고다. 1등. 1등은
가장 작은 1번이에요. 원하시는 게 아니시겠죠? 그렇죠? 1등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100등이 좋을까요? 키 제일 큰 게 좋다. 근데 사실은 키만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 아이의 성장은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20살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몸무게도 같이 매칭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몸무게는 단기간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좀 못 먹으면 아이가 좀 홀쭉해지죠. 그쵸? 뭐, 배도 쏙 들어가고 몸무게가 좀 처지게 돼요. 이 몸무게는 상대적인로 좀 단기간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키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 지금 한두 달 내지는 뭐 일주일 밥을 열심히 먹인다고 우리 아이가 키가 쑥 크나요? 키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입니다. 키로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린다. 그에 반해서 몸무게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알아야 되는 것, 이 단기간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인 몸무게가 쌓여서 뭐가 될까요? 장기간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가 돼요. 우리 아이가 키는 커요. 키 등수는 100등입니다. 그런데 몸무게 등수가 10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띄시죠? 젓가락처럼 마른 아이일 겁니다. 이 아이, 지금 우리 아이가 반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단기간의 영양 상태 반영이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의 키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는 크지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이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의 성장 영양, 또 활동에 필요한 영양, 그 영양 중에서도 열량적인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우리 아이의 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영양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키와 몸무게, 성장 상태, 지금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라고 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도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는 뼈 나이입니다. 아무리 손을 이렇게 불에 비춰봐도 사실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손 사진, 수골 사진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달라요. 한쪽 사진은 어떤가요? 뼈마디가 다 부러져 있어요. 막 이렇게 뼈 사이가 이렇게 좀 갈라져 있죠. 그 갈라져 있는 부분, 성장판이다. 이 아이는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죠. 반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런 성장판, 조금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이 보이지 않는 성장판이 닫혀 있는 이런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뼈의 성숙도, 사춘기의 발현 등을 이 뼈 나이를 통해서, 전신 발육 상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가능성, 뼈 나이를 통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장, 지금의 데이터에서 1, 2cm 차이가 나는 거, 몸무게가 뭐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넘치는 것, 이런 어떤 한순간의 데이터로 우리 아이의 성장을 판가름하지 마시고요.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아이 잘 먹어요. 잘만 먹으면 다 크게 키로 가는 게 아닐까요? 사실상 아니다. 성장 영양이 제대로 채워져야 된다. 이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영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 명확한 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키가 커서 또 우리 아이는 몸무게가 적당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재 상태의 파악이 필요하다. 키 대비 몸무게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뼈 나이까지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다양한 데이터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살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편식이 심한 아이와 조금 더불어서요. 또 다른 또 고민이 있는 리더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6세 남아라고 주셨고요. 또 키까지 정보를 주셔가지고 한번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에 이 데이터를 넣어서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조금 한번 해봤고요. 또 이게 정말 궁금하셨나 봐요. 일찍 자고 또 자는 걸 싫어하는 아이이다 보니까 수면과 운동 영양 이걸 다 잡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더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조금 올인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전략적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 앞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식약 식약처 페이지에 가시면요. 소아 성장 도표,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라고 하는 이런 그 분석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을 체크하시고요. 소아 도표, 성장 도표 계산기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링크로 아마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별을 체크하시고 우리 아이의 신장과 체중을 넣으시고 또 원령적인 부분도 영향을 또 줄 수 있으시니까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넣어서 성장 상태를 굳이 이 표에다가 자로 선 긋지 않아도 바로 성장 상태 판정이 조금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남자 아이이라고 조금 가정을 했고요. 6세이기는 하지만 만 나이의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4세 11개월을 조금 기점으로 해서 주신 키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쵸 50등 중앙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몸무게를 알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 키만 좀 주셔가지고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성장을 판가름하는 다양한 지표 가운데 몇 가지의 조금 로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에 올인하시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뒤이어서 우리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금 그래프로 짠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의 키가 크면 혹은 엄마 아빠의 키가 작으면 우리 아이도 클 것이다 혹은 작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너무너무너무 많다. 그 유전 외적인 인자로 많이 꼽히는 부분들이 영양과 운동, 수면입니다. 이 영양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리더님들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은 성장의 끝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죠. 이 한민족입니다. 근데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의 평균 신장이 이제는 점점 격차를 벌여가면서 10cm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 영양적인 결핍에 의해서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 신장이 10cm 차이 날 정도로 사실은 영양이 주는 위력은 너무나도 어마무시하다. 그럼 영양이 끝일까요? 영양 이외에도 운동, 수면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인 체중 80kg, 남성입니다. 칼슘의 하루 권장량 1000mg이거든요. 그런데 몸무게 20kg, 아주 귀여운 남자아이, 이 5살 아이의 칼슘, 그럼 과연 몸무게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 칼슘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혹시 이 부분 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답변을 하시리라 좀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요. 그냥 수치적인 계산으로는 80kg, 20kg, 4분의 1, 250mg 이렇게 계산, 숫자적인,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국의 자료예요. 칼슘 권장량, 섭취량, 레코멘드 되는 이런 칼슘 권장량 한번 살펴볼까요? 1000mg입니다. 1000mg 또 사실은 성인 대비 뒤처지지 않게 사실은 더 큰 성장, 9세에서 18세 아이들을 보면 사실은 어른보다 더한 이런 요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이 4분의 1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지와 또 성장에 필요한 또 다른 인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료를 보면 사실은 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데이터를 보면 1000mg으로 조금 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우리나라는 좀 조정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mg에서 그렇게 4분의 1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료. 근데 이렇게 성인기 못지않게 더 많은 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 몸무게가 작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영양이 절반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기 아이들의 영양 부족률이 너무나도 높다. 근데 또 여기에 이런 슬픈 소식과 함께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의 칼슘의 신체 흡수량이 생애 주기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너무나도 높다. 필요가 너무 많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정말 결과로서, 데이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어린이 시기, 성장기 시기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요. 조금 더 이제 속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과체중 아이에 있어서의 잘 따를 수 있는 바디키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성장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해주셨어요. 이 관리 방법의 실천은 사실은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식사는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눕지 말자. 먹고 나서 움직이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분이 있는 음료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해야 된다. 사실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동시에 지금의 데이터, 사실 발표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당류 섭취, 당류란 무엇일까요?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입니다. 사탕, 초콜릿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당류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음료로, 때로는 다양한 음식의 형태로 이 당류 섭취가 사실은 기준치를 초과해서 정말 과다하게 섭취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나 음료 섭취, 가당 음료의 섭취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좀 보고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데이터죠. 소아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비만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사성 질환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 어떻다고요? 건강검진을 학교 다닐 때 4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는 이런 사실은 문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지방이 많다라는 거 조금 통통하고 귀여운 이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과다하면 문제가 된다. 왜? 이 과다한 지방은 성장 호르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생식 호르몬의 양으로 인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이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돕지만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또 생식 호르몬의 일부를 지방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굉장히 소중한 시기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자료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이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온 논문인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국내 성조숙증 진단율이 12년간 41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연간 그 시기에 있어서 이제 연간 성조숙증의 증가율인데요. 물론 이 성조숙증은 여아들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아들이 많아요. 근데 이 41배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 배수의 증가의 한 몫을 담당한 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남아였다. 남자아이들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아는 사실은 N수 자체가 많습니다. 근데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가 좀 적죠. 근데 그 적은 수의 아이들이 이제 해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 많이 늘어나는 뒤에 원동력으로는 남아 비만율, 남자아이의 이제 비만이 이런 조금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에 좀 접어들고 어느 정도 좀 크면 이제 예전 같으면 어렸을 때 목욕하고 그냥 사실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엄마는 못 보게 하는 뭔가 이제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챙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아에 비해서 남아에 있어서의 성조숙증을 조금 빠르게 캐치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은 굉장히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고요. 또 여아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의 N수 자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굉장히 요상한 트렌드가 있어요. 여기 리더님들 프로아나 들어보셨나요? 프로아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뼈말라는 뭘까요? 이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뼈가 보일 정도로 빼빼 마른 그런 몸매를 추구하는 아이들. 프로아나는 프로는 찬성한다라는 뜻이고요. 아노렉시아라고 하는 거식증이죠.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음식을 거절하는 거죠. 워낙에
이제 TV 방송,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런 워너비의 많은 이런 스타들이 정말 팔다리만 있는 정말 그 나뭇가지 같은 이런 어떤 몸매를 자랑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이런 열망으로 어느 시기 성장기인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이제 음식을 거절하는 그래서 국내 거식증 환자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굉장히 놀랍게도 10대 여성 청소년의 비율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런 어떤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서요.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너무 안 먹어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아이의 식생활에 대한 기본 원칙, 아이도 지켜야 하지만 누구도 부모님도 지키셔야 한다라는 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유전을 얘기를 하는데 유전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흔히들 생활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야식을 즐겨 하신다면 내가 야식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감을 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아빠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아이는 못하게 하면 그것도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유아의 어떤 우리 아이들의 라이프스타일, 부모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중3이라서 성장기 마지막 시간이라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막 이사님께서 아이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영양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막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리 포인트 더 추가해야 되는 관리 포인트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10세에서 15세 이제 마지막 급성장기입니다. 생식기적인 또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이런 어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시기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리더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미네랄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로틴,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지원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뭘 더 추가해야 할까요? 이런 굉장히 현실 질문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로 사실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성장을 제대로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 이 어린이 시기에 사실 가장 많이 좀 분비가 되죠. 성장 호르몬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24시간 분비되지만 특정 시기에 더 많이 분비된다. 움직일 때, 잠잘 때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 지원과 함께 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는 운동과 수면의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또 특히나 이 수면과 관련돼서는 이 수면이 하는 건강상의 혜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사실은 신경 쓰셔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이제 학원을 마치고 집에 10시에 들어와서 10시부터 숙제를 하지 않고 자고 있다. 그러면 어유 잘했다. 자는 아이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엉덩이를 두들겨 주실 건가요? 내일 숙제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사실은 깨울 수도 있는, 뭐 깨우고 싶은 이런 어떤 열망이 사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면과 관련된 이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 좀 양상을 보면요. 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잘 자는 것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더욱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적인 자료를 조금 살펴보면서요. 남자아이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남자아이들 잠잘 때도 만들어지지만 운동할 때도 열심히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이의 뼈가 자라라는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의 운동 시간 어떨까요? 너무나도 부족하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하는 체육 시간 외에 운동 시간이 거의 없다. 너무나 부족한 이런 현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양적인 지원 못지않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가공식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야.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만 되더라도요. 아이의 식생활을 내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코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직접 선택해서 먹는 이런 어떤 식품의 선택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아이들의 음식의 선택, 우리가 흔히들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뜯자마자 바로 먹는 이런 음식들이죠. 이런 초가공 음식에 설탕과 지방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런 어떤 음식들이 우리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은 하지는 못했고요. 동물 실험의 결과입니다. 동물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초가공화된 이런 식품을 좀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성장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쥐의 이 성장판이 담겨져 있는 이 뼈의 어떤 변화, 그리고 성장판 이셀프를 사진을 찍어서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정상적인 뼈의 말단과 정상적인 성장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는 뭐냐면 초가공식품, 설탕과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 쥐의 뼈의 말단과 성장판, 뭔가 조금 결이 다르죠. 맨 마지막 사진은 칼슘과 인해 섭취, 어떻게 보면 뼈를 구성하는 주요한 영양분의 그 인자의 섭취가 굉장히 불균형한, 인해 섭취가 굉장히 많은 잘못된 식습관을 했을 때 있어서의 뼈의 사진입니다. 이 초가공식품도 사실은 뼈를 구성하는 영양적인 어떤 성분의 결함 못지않게 성장판에 영향을 주고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인자로서 작용한다라는 이런 부분 조금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뺄 수가 없어서 조금 추가를 해봤는데요. 요 근래 뉴스 기사 일단들 보셨나요? 저도 이걸 네이버 기사로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새우와 꽃게로 만든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 혹은 지금도 먹고 있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과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기준치의 70배 이상 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해봤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 바다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새우와 꽃게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포장재. 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실 그 기사에서도 하고 있냐면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 중에서도 PP,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과 같은 포장재를 구성하는 주요 미세 플라스틱 두 종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유탕 처리된 이런 과자들이 이제 빵빵하게 공기가 차 있는 이런 포장재에 들려서 담겨서 이동이 되는데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막 흔들리면서 그 포장재를 감싸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과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실은 이러면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새우와 꽃게 과자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검사를 새우와 꽃게 과자만 했거든요. 다른 과자류에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미세 플라스틱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오염된 지역에 이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2위와 3위를 기록했다라는 또 다른 어떤 내용까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사실은 방해하는 인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필요한 영양소도 많죠. 근데 이 방해하는 인자들이 이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세가 좋지 않아요. 항상 구부정,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많은 리더님들 중에서도 지금 갑자기 이 사진을 보면서 고개를 바짝 세우게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그 마음은 압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 리더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축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무거워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추로부터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목표에 가해지는 하중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무거운 가방을 매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체 정렬을 흐트리는 굉장히 나쁜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 우리 집에 신발장 내지는 지금도 신고 있다. 슬리퍼 혹은 굉장히 폭신폭신한 신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신발 좀 좋지 않은 이런 신발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에만 힘이 실리는 이런 슬리퍼나 샌들이나 뮬 같은 이런 어떤 조금 신발들은 발에 좀 발근육에 있어서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된다. 오히려 폭신폭신해서 편한 것 같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균형을 흐트리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뭘 만든다? 숨은 키를 만들어낸다. 키 손실을 만들어낸다. 이 키 손실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어른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리더님들 오늘 우리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정말 다양한 정말 시시각각 한두 가지로 챙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반가운
9월에 리더님들께 짠 하고 선물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 특별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상 최초 공개인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좀 특별한 영상을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리더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회사 다니면서부터, 종합검진 받고부터, 40대 넘어가면서 건강 걱정될 땐 늦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늦지 않도록 성장기부터 키우는 평생 건강자산 그로잉랩. 그로잉랩은 성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이랩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인바디로 성장 유형과 체성분을, 엑스바디로 자세 밸런스와 체형을, 뷰노로 아이의 뼈 나이 유사 사례를, NQ로 생활수, 영양 상태를, 1대1 컨설팅으로 맞춤 영양까지, 그리고 앱을 통해 세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장 지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 운동과 바른 식습관 실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이렇게 다각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는 한두해 자라는 게 아니니까. 건강자산 성장기부터 차곡차곡 키워주세요. 성장기부터 시작하는 개인 맞춤 건강성장 플랫폼 그로잉랩. 네, 9월 4일 드디어 뉴트라이트 그로잉랩이 출시됩니다. 이 평생 건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성장기에 중요한 주목한 뉴트라이트 진심, 1960년대부터 뉴트라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이런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제품이 있었고요. 또 2007년부터 낙후 지역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뉴트라이트 건강지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어린이 영양지수 NQ 검사를 공동 개발했고요. 또 이런 뉴트라이트 사회 공헌적인 활동을 토대로 해서 2020년 뉴트라이트 건강지킴이는 교육 기부 대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또 뉴트라이트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정말 많은 리더님들이 사랑하셨고, 이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성장을 주도하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이 더 좋아져서 2023년 9월 그 앱으로 더욱더 진일보에서 리더님들께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성장 지표들을 손안에서 간편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었고요. 우리 아이는 자라고 있기에 지금의 성장 상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다양한 지표로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하겠죠. 개인 맞춤 건강성장 플랫폼 그로잉랩, 리더님들의